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는 굴욕을 딛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3년간의 남북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67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1인당 명목 GDP가 31,500달러로 71년간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숫자 단위가 너무 커서 잘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약 70년 전에는 각 개인들이 지금보다 470배는 더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그 외 천연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대단한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잠깐, 반대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부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천연 자원의 잠재 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IMF에서 선정한 선진 경제권에 포함되는 나라는 오직 3개국뿐이라는 점입니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들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베네수엘라, 나우루 등등 풍부한 자원을 가졌음에도 경제가 파탄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 역설적이게도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자원의 발견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가난해지는 필연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세워보라 말하자 한 남자가 계란의 밑동을 깨뜨려서 세워 보였다.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는 유명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처음 시작이 어렵고 발상의 전환이 어렵다는 뜻에서 관용구로 쓰이는 말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식민지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 제국이 그 선두주자였습니다.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은광을 발견하였고 1년 뒤인 1546년에는 멕시코 시카테카스에서 풍부한 은맥을 발견합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포토시에 위치한 세로리코 산에서 채굴한 순이 무려 45,000톤이라고 하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은이 넝쿨째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부를 손에 넣게 된 스페인은 그 후 50년간 4차례나 파산합니다. 물론 스페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식민지 정복 활동으로 돈을 펑펑 써대긴 했지만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니었고 마르지 않는 은광과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가졌던 스페인 제국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파산해버렸던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엄청난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당시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금속 화폐가 유통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은의 유입은 곧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물건이 생산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돈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니 돈의 가치가 비교적 하락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스페인에서 파는 물건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카에서 은을 계속 해오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끊임없는 전쟁에 군수품과 식량의 수요는 끊이질 않으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젊은이들은 다들 전쟁터로 끌려나가니 국내에서 물건을 생산할 인력은 항상 부족하고 결국 이런 식으로 경제가 파탄나 버리니 은을 아무리 캐봐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번 파산한 국가는 신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돈을 빌릴 때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했는데 멈추지 않는 전쟁에서 끊임없이 돈을 빌려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페인 제국의 경우 넘친 자원으로 안 그래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끊임없는 전쟁으로 불붙은 집에 기름을 부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의 발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을 자원의 저주, 자원의 역설 혹은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왜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네덜란드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해서 천연가스 수출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수출 대금으로 달러가 대규모로 유입되니 달러 가치는 비교적 내려가고 네덜란드 화폐의 가치는 비교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네덜란드산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네덜란드산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천연가스 수출로 돈은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물가는 오르니 노조는 대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수출이 안 돼서 죽을 맛이니 노사 간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사회 불안과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가라앉게 됩니다. 사실 이렇듯 대규모의 자원을 발견한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 파탄나 버린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우루라는 나라에서는 인광석 수출로 1980년까지는 미국, 유럽보다도 국민소득이 높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 인광석 고갈, 9.11 테러 지원국 지정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은 세계 최빈국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고유가 시대에는 잘 나가던 나라였지만 석유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제조업이 부실했고 막장 치안, 심각한 부정부패 등으로 안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유가 폭락으로 크리티컬이 터지면서 경제가 개박살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떡락하고 물가는 폭등해 약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사회가 혼란한 와중에 2명의 대통령이 정통성을 주장하는 등 난장판이 되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자원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나라들은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업, 서비스 산업이 잘 발달해서 막대한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경제 기반이 탄탄하면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자원 수출에 의존하지 않으니 대규모 자원 수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1970년대 석유 개발로 돈방석에 앉았지만 높은 세율로 걷어들인 세금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고 고르게 분배해서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경제 기반을 키워 자원의 저주를 잘 극복한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자원의 저주와 관련된 역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고 무한 경쟁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천연 자원이 없는 게 저주가 아닌 축복은 아니었을까요? 앞으로도 돈과 역사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